오늘이 이제 녹화일이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종합지수가 아주 애매한 구간에 놓여 있어서 투자자들이 아주 심리적으로 대단히 불안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같이 먼저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이러한 어떤 상승 이후에 아주 익숙한 그림입니다. 지금 이러한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아마 700, 한 6, 7 이 정도 포인트에 현재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자세히 보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즉 파동론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700선은 지지해야 된다, 이런 관점, 즉 이것은 파동론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파동론이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700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런 관점이었는데 지난번에 한 차례 슬쩍 건드리는 이후에 반등 이후에 지금 다시 오늘 금일 다시 음봉을 만들면서 일단 시장을 대단히 700선 지지를 위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점은 오늘 이제 각종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았겠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베이시스입니다. 즉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이 베이시스와 두 번째 선물 포지션, 그 다음에 선물과 옵션의 어떤 포지션이 일단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700선이 과연 무너질 것인가 지켜질 것인가라는 세 번째 관점, 이 세 가지를 놓고 지금 다음 주 시장을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금요일 이제 어떤 모습으로 시장이 보여줄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물론 여기서 네 번째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시장의 반등이 과연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실제 당분간 추세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냐, 즉 저점을 확인한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이제 현재 시장에서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현재로서는 700 지지다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파동론적 관점에서 700선 지지, 700선 이탈의 여부를 우리가 3% 정도 전통적인 방법대로 하면 73, 21, 20포인트, 즉 680포인트 범위, 즉 720에서 680포인트 범위는 700선 대라고 본다면 그래도 700선이 아직까지 붕괴되었다 아니었다 말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서 저점을 예측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의미가 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즉 단기 추세로 놓고 보았을 때는 이 700이라는 사실의 상징성은 전혀 없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700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파동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해서 반등할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혹은 650에서 반등할 수도 있다. 다만 650에서 반등하는 것은 파동론상 완전 1대 1.618의 조정을, 즉 A 파동에 대해서 C 파동이 1.618배라는 전통적 조정을 보이는 결과는 640포인트, 650포인트까지 물론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엘리어트 파동론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난번 1파동의 고점인 700포인트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지난번의 반등, 즉 940포인트까지의 이 반등 자체가 지나간 3년간의 어떤 하락에 대한 추세 반전이 아닌 아직도 어떤 하락에 관한 우리가 반동 형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추세는 여기서 어떻게 형성될지 그때부터는 문자 그대로 오리무중이다, 이런 얘기를 파동론적 관점에서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일단 어쨌거나 간에 아직까지도 700선 지지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시장에서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700이다, 720, 680이다, 650이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700선이 지키지 못한다면 680이 아닌 더 아래쪽으로 하향 조정할 확률도 높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현재 의미를 둬야 되는 것은 여기서 조정이 이대로 지켜지든 이 밑에서 지켜지든 간에 앞으로 기대 손실보다는 기대 이익이 더 큰 구간에 현재 놓여 있으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는 기대 손실 대비 기대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기대 이익이 더 큰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로서 아직까지 지나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결론을 지을 수 있고,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도 여기서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쪽으로 자리를 잡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물론 내일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음 주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베이시스인데, 시장 베이시스는 현재 약 0.4포인트에서 심할 때는 0.78포인트까지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베이시스의 확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가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이제는 4천억 정도 수준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재 우리가 뭐 장기정권저축과 관련된 어떠한 장기적인 어떤 포지션 설정과 관련지어서 청산될 수 없는 매물이 지난번에 5천억, 이번에 3,500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최대 500억 원 정도의 매물밖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도 그나마 현재 오늘 장중에 어제 저녁 종가 같은 경우에 무려 뭐 마이너스 0.7포인트, 오늘 종가로서는 뭐 0.4포인트, 0.5포인트 이상의 일단 큰 폭의 바이러직 베이시스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나올 물량은 거의 다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뭐 얼마가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현실상 만약에 베이시스가 추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이 추가 확대되는 베이시스 폭은 매도 차익 거래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거의 일단은 더 이상의 프로그램 매물에 부담은 없다는 점에서 일단은 나름대로 어떤 긍정적 신호다. 즉 우리가 프로그램 매수 잔고의 어떤 청산이 많았다는 점은 앞으로 향후 시장에서 더 이상 추가 급락을 이끌어내지는 어렵다. 즉 급락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한 가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현재 이 베이시스가 0.4에서 0.7포인트까지 벌어짐으로 해서 이러한 0.5포인트까지 이상 벌어진 것은 선물 지수가 어떤 강력한 모멘텀, 즉, 뭐, 어떤 전일에, 뭐, 나스닥이나 어떤 다우 지수가 다시 뭐, 한 500포인트 이상, 나스닥이 뭐, 60, 70포인트 이상의 거대한 상승을 보이지 않는다면, 일단 스타트에 선물이 강력하게 출발하면서 이 과도한, 즉, 추세적으로 확대되는 베이시스를 가지고 있는 역베이시스를 다시 정베이시스로, 즉, 콘탱고로 돌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것이 어느 정도 선물지수가 현물지수 대비 강세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어떤 신규로 유입될 수 있는 매수 차익 거래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즉 오늘 현재 시장에서 계속 일관적인 분석은 뭐냐면 현재 매수 차익 거래의 청산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이제는 매도보다는 매수 차익 거래 물량만 쌓일 일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만약에 어정쩡한 베이시스, 즉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1 혹은 뭐 플러스 0.1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베이시스로 선물만 다소 확보되고 현물은 정체 상태에서 선물만 다소 반등을 보이는 시장이 온다면 이때 새로 신규 매수 차익 거래가 또다시 이 대목에서 설정이 된다면 이것은 다시 베이시스가 또 0.5, 0.6으로 벌어져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더 큰 하락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신규 매수 차익 거래의 어떤 유입은 어떤 강력한 모멘텀에 의해서 선물이 아주 초강세 출발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이 추세적인 베이시스 악화 상황에서는 일단 새로운 신규 매수 차익 거래 유입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거나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즉 우리가 최소한 0.2에서 0.4포인트를 넘어서는 어떤 콘탱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이 정도의 어떤 콘탱고 상황에서 유입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또 새로운 어떤 하락의 기회를 엿보는 어떤 투기적인 차익 거래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오히려 더 시장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즉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양날의 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이라는 점에서 우리 시장의 질이 현재 형편없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로 인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물 옵션의 매수 포지션을 일단 분석을 해보면 현재 오늘 역시 뭐 외국인과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선물 옵션 시장에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양매도 포지션을 여전히 구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양매도 포지션 구축에 있어서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계약수가 아닌 우리가 계약당 가격을 보면 현재 풋옵션에 대해서는 다소 근거리에 있는 옵션을 매도하고 있다. 콜옵션에 대해서는 다소 먼 거리, 즉 원거리에 있는 외곽의 콜을 매도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의 어떤 외국인의 어떤 선물의 공략이라든지 혹은 기관의 투자자들의 어떤 선물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정권 투신의 움직임을 보면
현재 어떤 선물 시장의 흔듦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리고 다시 700을 테스트하고 하는 이러한 국면은 최소한 이렇게 프리미엄이 콜옵션 프리미엄이 올라갔을 때 매도해서 프리미엄을 수취하고 또 전저점을 위협할 것처럼 보여서 풋옵션이 최대로 강화되는 시점에서 풋옵션을 매도해서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이런 어떤 프리미엄 수치 전략, 즉 옵션의 프리미엄 수치 전략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이러한 점에서 놓고 본다면 현재 여전히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혹은 증권사, 특히 증권사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간은 선물 지수 기준으로 92포인트 수준인데 현재 보면 오늘 종가가 82포인트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나 특히 뭐 옵션 메이저들이 이 92포인트에서 최대 이익폭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성을 내일 이후에 가져간다면 우리는 역시 뭐 예상대로 옵션 포지션에 의한 반등 혹은 과매도에 의한 반등, 기술적 반등이든 어떠한 것이든 반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시장의 하락 압력이 강화된다면 아마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것에서 이 부분에서 어떤 포지션 변경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점을 유심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이후에 시장에서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풋 옵션을 매수하고 있다. 풋 옵션을 매수하고 있다. 이러한 혹은 기관 투자자들이 풋 옵션을 매수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또 뭐 어설픈 분석가들이 풋 옵션 매수는 향후 시장을 나쁘게 보는 어떠한 현상이다. 이러한 어떤 리포트를 낼 수가 있지만 이때 풋 옵션의 매수라는 것은 풋 옵션을 매도한 부분을 언제 환매수할 것인가를 오히려 유심히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풋 옵션 매도분을 환매수한다. 이 말은 더 시장이 나빠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익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는 풋 옵션의 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콜 옵션의 매수 여부를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기준으로 700선이라는 관점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세 번째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수 기준으로 700선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의미 없는 숫자 노름이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700선을 지켜낸다면 우리는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야기하는 엘리어트 파동에서 우리 이 하나의 어떤 상승 파동이 이제 과거의 3년간의 하락 파동을 마무리 짓는 새로운 대세 상승의 출발점이다라는 점에서 확인시켜주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가 706포인트에 있는 투자자가 이것이 700이 지켜진다 아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 하면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편안하게 대응할 수가 있죠. 제가 지난번 투자 강연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180일 이동평균선은 현재 상향을 하고 있는데 떨어지는 4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과연 이 데드크로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즉 상승하는 중기 이평선을 하락하는 단기 이평선이 데드크로스를 내었을 때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용법에 있어서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 즉 이것은 매수 국면이다. 크게 놓고 보면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 다만 이 데드크로스 이후에 이 데드크로스의 깊이가 이 정도일 것인지 이 정도일 것인지 이 정도일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뭐 논외로 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다만 현재로서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이것은 가성 데드크로스고 만약에 이러한 형태의 데드크로스가 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이동평균선이 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충분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내일 이후에 일단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일단 기대해 보지만 만약에 내일 다시 하락으로 시장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것의 어떤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의 깊이가 깊어졌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것이 되뚫지 못하고 조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장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중기적 시각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더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세하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 가지 지금 TV를 보시는 분이 느끼시는 것은 대단히 어떤 신중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그 투자 강연회 때 여담이지만 그때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투자 강연회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은 뭐였느냐 하면 결국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국민이라는 것은 이때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개인 투자자가 과연 여기다를 짐작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정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면 너무나 허무하지 않느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강의 내용 주제로 잡은 어떤 주식 투자의 심리학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앞으로도 저는 계속 강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번 투자 강연회 때도 여담이긴 하지만 심지어는 뭐 전라남도 장수 강원도 태백에서 오신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했는데 장소 제 마음과는 달리 장소의 여건상 충분히 마지막 강연의 끝에 질의응답 시간을 길게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먼 발걸음에 발품을 파셨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금요일 강연회 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는 뭐 제가 제 사비를 들여서 공간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마련해 볼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 강연회에 어떤 생각들이나 강연회를 굳이 뭐 3번에 걸쳐서 따로 오프라인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이 방송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방향성, 즉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TV를 보시는 분들에게 그냥 제 생각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이 방송 매체의 속성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한계는 방금 또 제가 시황 설명을 하면서 느끼셨겠지만 가슴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정제해서 가감해서 또 변조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내 생각과 달리 제 생각과 달리 말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 혹은 방송 매체에 대해서 모든 어떤 시청자의 눈높이나 평균치를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방향성에 대한 아쉬움이 사실 강연의 주목적이었는데 강연회라는 것은 그래서 이 1시간의 강연회 자체는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인터랙티브한 소위 말하는 상방향성에 의해서 그동안 제가 강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혹은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이 부분이 다소간에 지난번에 좀 미흡했던 것 같아서 일단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차피 이제 방송을 의식하지 않는 완전히 오프라인 어떤 형태의 모임이 될 것 같으니까 그때는 뭐 평소에 하기 힘들었던 얘기들을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강연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제가 그 주식 투자에 있어서 오늘부터 시간을 잡고 나눌 이야기는 주제는 주식 투자의 심리학입니다. 자, 우리 투자 심리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심리가 중요하다. 뭐 인간은 결국 주식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뭐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막연한 허상처럼 항상 심리라는 얘기를 하고 또 내 마음 혹은 타인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궁금증들이나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이것만큼 더 난감하고 어려운 주제가 실제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만약에 사이칼러지, 즉 심리학이라는 관점에서만 어떤 접근한다면 이때의 마음은 이렇고 이때의 마음은 이렇고와 같은 또다시 계량화된 어떠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주식 투자의 심리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시장에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이러한 어떤 양대 틀에 대립하는 하나의 어떤 제3의 길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주식 투자의 심리학이다. 그러면 우리가 심리학이라는 것은 뭐 어떤 재미있는 심리학 용어, 사례, 그 외에 그럴듯한 어떤 이야기 증후군 이러한 것들로 담아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주식 투자의 심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평생을 주식 투자에 못 마친
한 노인의 어떤 지혜로운 어떤 노인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이야기들, 혹은 우리가 과거의 시장에서 정말 시장을 이겼던, 혹은 시장 위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의 어떤 투자의 방법과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직관을 배우는 것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보통 기술적 분석이다. 이것은 테크니션들의 어떤 시장을 예측하고자 하는 무모한 시도다. 기본적 분석이다. 이건 역시 이미 기업의 어떤 자료, 경제 자료, 동향 이런 것과 같은 자료들을 가지고 현재 미래의 어떤 추세를 예측하는 이 역시도 후행적인 이야기다. 그럼 마지막 이 제3의 길은 뭐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워렌 비핏이 갔던 길, 혹은 뭐 그 외에 각종 투자에서 실제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갔던 어떤 현인의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냥 심리학이다. 이런 관점에서 놓지 말고 우리가 과거의 어떤 주식시장을 이겨냈던 사람들의 어떤 현인의 길, 어떤 철학자들의 말씀을 새겨보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어떤 제3의 길로서 저는 받아들일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의 어떤 심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것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이야기로서 가장 중요한 내용,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규정을 한다면, 제가 강연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단언컨대 진짜 감히 단언컨대 이 기술적 분석에 저는 무용론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술적 분석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강연을 오랫동안 1년 동안이나 해왔던 사람이 무용론을 주장하는가? 이것은 당신의 말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는가? 이런 반박과 혹은 거기에 대한 질책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기술적 분석 무용론에 대해서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본적 분석. 이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도 역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항해사의 일지와 가깝다. 즉 만약에 바다에 나가서 파도가 치면 돛을 내리고 닷을 내리고, 만약에 대양을 이용해서 가다가 폭풍이 올 것 같으면 항구에 잠시 정박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의 핵심이 앞으로 바람이 불 것인지 폭풍우가 올 것인지 혹은 해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현재의 어떤 실적이 굉장히 나쁘다가 주가가 오르고 실적이 오른 다음에 이 실적이 올랐다는 이 추세의 결과를 가지고 향후 추세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 그래서 우리가 현재 단순하게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의 어떤 맹점에 대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한 근거만 되어보더라도, 당장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어떤 증권사들에서 각 분석가마다 더블딥을 주장하는 이론가,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의 저점론을 주장하는 이론가, 또 혹은 앞으로 미국 시장이 이제는 더블딥은 고사하고 이제는 초장기 침체 국면에 빠져질 것을 주장하는 이론가, 이렇게 각각의 이론가가 서로가 하나의 팔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서로 나뉘어 있고, 심지어는 미국 시장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조차도 미국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목소리를 제각기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린스펀과 같은 어떤 미국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사람조차도 이 사람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실제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하는 역할조차도 이번에 실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업률, 그 다음에 우리가 심리지수, 그 다음에 주택 착공, 이러한 어떤 각종 지표들을 가지고 악화가 되었으니까 금리를 내리자. 인플레가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기업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는구나. 소비 심리가 낙관적으로 변하는구나. 조금 있으면은 시장이 흥분하겠구나. 그러면 금리를 오히려 올리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대응할 뿐이지, 이런 사람들조차도 신경제를 주장하면서 미국 경제의 계속적인 성장 엔진을 주장하다가 현재 미국 경제가 이렇게 되는 것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오히려 과도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현재 미국을 침체로 이끈 하나의 장본인이 되었죠. 이렇게 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 분석가든 기술적 분석가든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협잡꾼이나 몰입애처럼 이것이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법을 배우면 주식 투자에 앞으로 미래를 알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시장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다. 오늘 뭘 사고 내일 뭘 사라. 오늘 어땠기 때문에 내일은 이럴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끊임없이 내뱉고 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나는 이럴 것으로 생각되지만 나는 이럴 것처럼 추측됩니다. 혹은 시장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는 합리적이지만 이제 바닥이다 사자, 이제 고점이다 팔자와 같은 얘기들은 이것은 바로 어떤 면에서는 거의 협잡꾼이나 몰입애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도 뭐 각종 정권 방송이나 그 외 각종 리포트들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하던 일들을 스스로 기억합니다. 며칠 전부터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주가가 오르면 어제 나타났던 이 별이 모닝스타, 이브닝스타였기 때문에 오늘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현재 뭐 21선 위로 주가가 회복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많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모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어떤 기술적 분석의 한계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기술적 분석의 한계를 너무나 절실히 깨달은 다음 이 기술적 분석으로 차라리 장사나 해먹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앙드레 토스콜라니라는 이따가 제가 이제 본 강좌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앙드레 토스콜라니가 미국의 기술적 분석의 대가 그랜빌을 만났을 때 이 그랜빌이 토스콜라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51%의 가능성과 49%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주식시장은 51%와 49%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나는 확신을 이야기하고 전망을 이야기하고 예측한다. 그랜빌은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토스콜라니에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랜빌은 자신의 어떤 기술적 분석 이론을 같은 자리에서 토스콜라니에게 뭐 설파를 하면서 자신의 주식의 예측력에 대한 어떤 확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파한 다음에 그랜빌이 토스콜라니에게 조용히 웃으면서 다가가서 제가 코미디언이라는 걸 아시죠? 라는 말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제도권에서 주장하는 기본적 분석도 실제로 기술적 분석도 어떠한 것도 주식 투자에서 정석은 아니고 주식 투자에서 승리한 사람은 거의 유일하게 승리한 사람들은 이 시장과 시장의 본질을 하나의 어떤 꿰뚫고 시장에서 반대되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점은 분명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던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주식투자의 심리학이라는 챕터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 투자 혹은 뭐 투자 심리학이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앙드레 르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통 심리학자로서 우리가 이제 대중심리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스타프 르봉이죠. 이 구스타프 르봉은 대중심리학이라는 것을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즉 대중심리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했던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대중은 개인으로서는 지독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독립적이지만 개인의 감정은 지성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독립지향적이지만 이 개인이 판단을 내릴 때는 타인에 의존한다. 이 말이 보기에는 뭐 그럴듯한 것처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헌법의 조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개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시장을 바라볼 때는 그 탐욕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시장 속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만의 어떤 공포심과 흥분 속에서 따라다니지만 결정적으로 판단을 내릴 시점에서는 내 생각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다닌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 교수
그 다음에 뭐 각종 어떤 전문적인 어떤 똑똑한 사람들을 극장에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는 장소에서 마이크를 들고 불이야라고 소리를 쳤을 때 이 사람들이 대학 교수이건 장관이건 뭐 성직자건 간에 이 불이야라는 한마디에는 어떠한 것도 자신의 이성이 작용하지 않고 모두가 서로 이 극장에서 빠져나오려는 아우성만이 남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분의 이야기는 항상 개인과 어떤 집단, 개인이 집단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 뭐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보아왔고 이분의 어떤 대중심리학은 주식투자에 있어서 하나의 바이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명한 사람은 우리가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사람입니다.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헝가리 태생의 투자자인데 이분은 주로 파리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투자를 해왔던 사람인데 불과 직전까지 1990년까지 실제로 생존했던 유럽의 오렌 비펫입니다. 즉 현재 유럽에서 주식 투자자로서 가장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분은 유명한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과 또 베타 꼼벌리라는 즉 기정사실화, 즉 베타 꼼벌리라는 어떤 이야기로 아주 투자자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강좌에서도 이분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의미 있는 사람은 험프리 네일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미국 사람입니다. 이 험프리 네일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Contrary Thinking Theory, 즉, 뭐 굳이 우리말로 옮기면 Contrary Thinking Theory, 즉 반대 의견 이론, 반대 의견 이론을 주창했던 분입니다. 특히 이분의 어떤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심층적인 어떤 심리적 분석들은 현재도 주식 시장에서 뭐 거의 고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어떤 이야기를 어떤 관통하는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심리학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어떤 이론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대단히 어떤 의미심장하고 가슴 속에 담아둬야 할 만한 이야기들을 대단히 많이 했는데 유명한 이 코스톨라니의 어떤 달걀이라는 이론을 먼저 한 가지 소개합니다. 이 코스톨라니의 달걀은 우리가 웰치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것과 뭐 미국식 이론과 상당히 부합하는 점이 많지만 실제로 상당히 실무적인 면에서는 이 코스톨라니의 달걀이 오히려 더 훨씬 의미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전적인 트라이앵글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할 때는 하락에 대해서 회의하는 국면, 투자자들이 그 다음에 대해서 진행되면서 하락을 확신하는 국면, 투자자들이 확신하는 국면이 이어진 다음에 반등을 시작하면 우리가 투자자들은 반등에 대해서 회의하는 국면이 나타나고 고점에 이르면 반등에 대해서 확신한다. 이것이 웰치 트라이앵글인데, 즉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바닥에서 실제로 추세 반전이 시작되면 이것이 기술적 반등이 아닐까, 이것은 진짜 반등이 아닌 기술적 반등이 아닐까라는 반등 회의 국면을 겪다가 이것이 거의 고점에 다다라야 반등의 확신 국면을 가지게 되고 고점에서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하락이 아닌 기술적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하락의 회의 과정을 겪게 되고 실제로 하락이 거의 마무리 국면에 나타나면 하락의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투매에 동참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없다. 이런 어떤 전통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코스톨라니의 달걀은 우리가 세 가지 국면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달걀처럼 나뉜 시장을 달걀처럼 구분한 다음 이 세 가지 중에 이것을 제1국면, 여기를 제2국면, 여기를 제3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코스틀라니가 이 고점에서 주식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거래량과 주식 보유자가 다 같이 감소한다. 즉, 거래량도 감소하고 주식 보유자도 감소한다. 그래서 제2국면, 즉 하락이 본격화되는 국면에 들어가면 거래량은 증가하고 주식 보유자는 감소한다. 실제로 하락이 거의 이제 바닥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거래량도 감소하고 보유자도 감소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주식이 턴해서 이제 바닥에서 돌아갈 점에는 우리가 거래량도 증가하고 보유자도 증가하는데, 이것이 본격화되면 거래량도 많이 증가하고 보유자도 대단히 많이 증가하는데, 세 번째 국면에 가면 거래량은 폭증하고 보유자는 증가하지 않거나 조금 미세하게 증가한다. 여기서는 에러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보유자가 감소하고, 거래량이 폭증하고 보유자가 감소하는 국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코스틀라니 달걀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보통 이 어떤 주가의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폭증하고 보유자가 감소한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의 숫자가 감소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주식이 특정 소신파들의 손에 주식이 거의 매집되고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를 시사합니다. 즉,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식의 보유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소신파들의 손에 주식이 들어가고 있다. 수중에 주식이 들어가고 있고, 이것이 턴을 해서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주식이 턴을 해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서서히 주식 보유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주식 보유자들과 거래량이 동시에 늘어나는 이 국면을 우리가 동행 국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올라가면 이 주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보유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되는데, 이때의 거래량 증가는 이때 소신파들이 매수했던 종목을, 즉 주식을 여기에 새로 등장한 어떤 기회주의파들에게 전부 주식을 떠넘겨준다. 즉, 이러한 어떤 새로 등장한 어떤 기회파들에게 보유주식을 전부 넘겨주는 국면이 나타나고, 여기서 물량을 떠하는 사람들이 다시 반복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주식 보유자수의 감소로 하락하기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이러한 국면을 똑같이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이 코스틀라니는 항상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국면을 어떻게 하면 파악할 것인가에 사실 거의 대부분의 어떤 생각들을 담았다. 혹은 자기들의 생각을, 자신의 어떤 투자에 대한 철학을 여기에 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칼라니는 이 달걀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국면, 즉 하락에서 주식에서 최대한 바닥에 이르러 있으면서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보유자가 감소하고 하는 이 국면이 왜 다음에 바닥을 형성하는가라는 것을 바로 베타 콤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베타 콤플리, 즉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기정사실화 이론으로 이것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 베타 콤플리 현상이 나타나야만이 이 주식은 바닥이다. 그럼 우리는 이 베타 콤플리 현상, 즉 기정사실화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대부분의 우려가 실제로 현실화되었을 때 그것을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 즉 이제는 현재 가지고 있던 모든 우려들이 내 눈앞에 모든 것이 실제로 나타났다. 즉 실제로 펼쳐졌을 때 이 주식은 더 이상 시장이 떨어질 데가 없다라는, 모든 참여자들이 이제 더 이상은 현재 우려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
우리가 과거 480포인트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모든 경제 현상들 혹은 미국의 테러 사태가 벌어졌을 때 보였던 어떤 공포 반응들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이 베타 콤플리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긴 이야기는 나중에 상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기기로 하고 이 베타 콤플리를 저는 미국 시장의 바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라크 공격을 한다 안 한다 뭐 어떻게 후세인을 축출하지 한다 안 한다 뭐 미국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한다 안 한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방산금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장 불안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만약에 실제로 이게 전쟁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역대 미국 시장에서 전쟁만 나면 하락했다가 바로 시장이 반등하고 심지어는 9.11 테러가 터져도 시장이 반등하는 거의 모든 역사적 사건들의 원인 바로 이것이 우려되었던 사건들이 현실화될 때마다 대체적으로 전쟁이 실제로 터졌을 때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는 현상 이것을 바로 베타 콤플리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